자, 우리가 이제 웹 프로그램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웹 프로그래밍 언어를 알아야 했는데 그 중에 JSP, 우리가 자바 언어를 공부를 한 이후에 웹 프로그램을 하겠다 하면 JSP를 합니다. 자, 자바 언어를 공부했는데 PHP를 하거나 뭐 ASP를 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자바 언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웹 프로그램 개발을 하겠다 하면요, JSP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바가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쉽게 JSP 부분만 체크를 하시면 되고, 자바가 안 되신 분들은 JSP 공부하면서 다시 자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좌절이 옵니다.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냥 JSP 교재 하나 사가지고 JSP 교재만 읽으면 될 것 알았는데 안에 내용은 보니까 자바 얘기가 엄청 나오고, 그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죠? 그래서 사실 자바가 어렵지, JSP는 자바를 완벽하게 마스터 하셨던 분들은 좀 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단 JSP는 웹에서 브라우저에 서비스 해주는 거죠. 웹 서버에서 이제 JSP 코드가 돌아가면서 브라우저 쪽에 어떤 이제 내용들을 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행하고 쏴주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익히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 익히셔야 돼요. 자, 웹 프로그래밍은 자 어떤 것일까? 무엇인가? 종류는 뭐고? 처리 방식, 구현 방식이 뭔가? 월드와이드 웹, 인터넷이죠. 쉽게 말해서. 자,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어딘가 접속을 하는데, 우리가 웹서버라고 하는 곳에 브라우저로 주소를 입력하고 접속을 하게 되면 웹서버가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를 브라우저 쪽으로 보내주게 되고, 홈페이지 소스를 받은 브라우저는 그 내용을 화면에 렌더링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속하면 보이는 내용들이 다 소스 코드를 브라우저가 받아서 이 브라우저가 처리해준 그 그림입니다. 결과물입니다. 텍스트, 우리가 이제 일반 텍스트를 그 웹서버에 올려놓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HTML이라는 요거 이제 이걸 사용해서 홈페이지를 작성을 하는 거죠. 뭐 멀티미디어 자료 같은 거, 그 이미지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처리 가능합니다. 그래서 HTML,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이거 우리가 웹을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죠. 자, 이 HTML도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가 월드와이드 컨소시엄 들어가셔가지고요, 우리가 뭐 W3 뭐 스쿨이나 뭐 월드와이드 컨소시엄인데 들어가 보시면 자료가 많은데, 그쪽에 보시면 이 태그가 종류도 많고요. 이 태그 하나당 쓸 수 있는 뭐 속성이라든지, 속성만 알면 되는 것도 아니야. 또 그 속성에 어떤 값을 넣어야 되는지도 다 체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 한번 바닥에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수시로 많이 쓰는 것들은 계속 써봐야 됩니다. 그래 해야 되고, 다 써볼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이렇게 알아놓고요. 다음에 내가 코딩을 할 때 API를 실제 문서를, 다큐멘트 문서를 다 제공해요, 서버 사이트에서. 그래서 그걸 보고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자, 개발자가 되려면 내가 필요한 자료를 찾아 들어간 방법도 알아야 되고요. 그걸 찾아서 이용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죠? 그걸 적용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걸 하실 수 없으면 개발자로서 사실은 힘들어요. 점점 가면 힘들어요. 처음에는 신입이기 때문에 쉬운 거 시키죠. 중급, 고급 가면 어려운 거 시킬 건데, 어려운 거 가면 갈수록 누군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사라져요. 그래서 외국 사이트에 한 번씩 여러분들 구글에 검색하다 보면 어려놨어요 해서 검색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들어가는데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딱 뜨죠. 그 우리만 이렇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외국 사람도 고생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안 돼요라고 막 다 그 영어 이제 기본 단어만 하시면 다 읽을 수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했는데 안 돼요, 저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될걸요 했는데 그대로 하면 또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죠? 다 이렇게 개발할 때 이런 고생을 하면서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그 길을 잘 가셔야 돼요. 자, 일단 HTML은 여러분들이 제가 뭐 따로 강조 안 하셔도 평소에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HTML, CSS3, 그 다음에 HTML5, CSS3, 그죠? 표준이면, 그죠? 옛날 그 HTML5 이전, CSS3 이전 거는 자료 있더라도 그건 보지 마세요. 표준 방식으로 코딩 그 설명해 놓은 게 아니라 옛날에 비표준 그 코드들이 섞였기 때문에 한번 습관 들이면 자꾸 비표준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옛날 자료, 도서관에 있는 옛날에 막 진짜 때 묻은 그런 자료 보시는 게 아니고, 이 웹 쪽은
적어도 웹 표준이라고 지금 돼 있고 웹 표준 되어 있어도요. 그 예전 거는 완벽한 웹 표준의 어떤 코드가 나와 있어요. 예, 그런 형태로 안 돼 있어요. 과도기 코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근 거, 최신 거를 보셔야 됩니다. 최신 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하고 jQuery도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 종류 많죠. 뷰, 뭐 리액트, 앵귤러 뭐 많습니다. 그거 말해도 뭐 많아요. 많은데 그거 언제 다 합니까? 그거 하다 보면 몇 년 지나가는데 그거를 저는 선생님 그거 다 마스터해서 취업하려고 3, 4년 있다가 취업하려고요. 예, 공부만 3, 4년 하려고 대학교를 가지 아직. 그죠? 아직 그러면 큰 공과 대학교를 가지. 굳이 그 3, 4년 동안 그걸 들고 앉아 있으면 그죠? 시간 낭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기초를 익히시고 업무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바를 하는데 자바 API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사람은 없다고. 그죠? 필요한 것들, 자주 쓰는 것들 명령을 익혀놓고요. 기본 문법 익힌 다음에 내가 만들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게시판 이러면 게시판에 들어가는 기능들을 완벽하게 파악을 해서 만드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양념치는 거 있죠. 나는 게시판 만들 멀티미디어 게시판을 만들 거야. 그다음에 뭐 게시판인데 뭐 다른 어떤 특수한 기능, 뭐 변환이 가능한 뭐 이렇게 뭐 자료가 자동으로 변환되는 그런 기능을 한번 넣어볼 거야 하면 거기에 필요한 API를 찾아서 그죠? 잘 쓰진 않는다 하면 그 자료도 한번 찾아보고 API 찾아서 실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HTML 뭐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PHP, JS 웹 프로그램 동적 웹 페이지라고 해서 정적 웹 페이지 우리가 웹 서버라고 하는 것은 HTML이나 CSS나 이런 거 가지고 실제 이제 HTML 문서를 만들어 놓은 거를 서비스해 주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적 웹 서비스. 그러니까 정적 웹 페이지를 웹 서버에 올려놓고 특히 아파치가 정적 웹 서비스를 보통 담당을 하네요. 그리고 톰캣은 웹 서버라고 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 서버라고 합니다. 예, 요 애플리케이션 서버 우리가 자바 보시면 이 톰캣을 통해서 자바 JSP가 자바로 번역돼서 실행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그 결과값을 쏴주는 이런 이제 WAS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적 웹페이지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가지고 만든 페이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적 웹페이지는 우리가 지금 자바 JSP를 하고 있으니까 JSP를 번역해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을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컨테이너라고 얘기하죠. JSP 컨테이너가 번역기, 프로그램 실행하고, 그걸 번역해서 막 이렇게 결과 보여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 와스에는 제공이 됩니다. 톰캣이 이제 와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동쪽 웹페이지 만드는 언어들이 뭐 SPHP, CG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CG는 커먼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고 주로 뭐 펄이나 C나 C++ 같은 걸로 예전에 만들었었어요. 근데 자원 낭비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ASP, 뭐 PHP, 그 다음에 JSP 이렇게 이제 삼총사 주로 이제 많이 이제 확산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JSP 특징 나오는데 여러 가지 뭐 좋은 얘기죠. 객체 지향 당연하죠. 자바에서 왔잖아요, 그죠? JSP와 자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자바가 너무 이게 서블리스트 형태로 코드를 만들어서 웹 서비스 하는 거를 만들려고 애플리케이션 만들려고 보니까 자바 배우기 힘듭니다, 그죠? 배워본 사람 알아요. 자바 하나도 모르는 사람한테 너 이거 일주일 공부해서 만들어 했을 때 만들면요 그 사람은 꼭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 쪽에 뼈를 묻어야 됩니다. 자바를 일주일 만에 마스터하고 웬만한 프로그램 다 만들 수 있는 정도다. 그 실력이다. 컴공까지 출신도 아니고 그 정도면 그 사람은 뭔가 돼도 됩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전체적으로 이런 쪽에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몇 개월을 자바 공부를 해도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공부해도 소스 그냥 보고 따라할 때만 하고 혼자서 뭐 만들어 보라 그러면 중도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지고 끝까지 완주를 못해요.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보면 비율이 엄청나게 낮았어요. 자바를 할 수 있는 사람. 왜? 어렵다는 거죠. 다른 언어에 비해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JSP가 웹페이지, 웹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페이지를 이제 만들 때 이제 이 JSP는 ASP나 PHP처럼 조금 ASP나 PHP가 그래도 좀 더 이 JSP 자바로 쓰는 것보다 더 쉬워요. 그래서
그럼 좀 쉽게 좀 제공을 좀 해주자. 뭔가 만들 수 있도록 해주자 해서 이제 JSP가 나온 거죠. 내부적으로는 자바로 번역돼서 실행이 됩니다. 그죠? 서브넷에는. 뭐 그런 내용들 뭐 설명을 드렸고요. 웹 프로그래밍과 웹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되는데 웹 애플리케이션은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애플리케이션 나누는데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우리가 아래 한글이나 뭐 엑셀, 뭐 오피스 프로그래밍 이런 거 애플리케이션이라고 그래요. 하고 이게 웹 환경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실제 이제 우리가 아래 한글이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동사무소 이제 접속 그 동사무소 직접 가가지고 서류 뗀다 하면 요즘에 인터넷으로 다 되죠. 왜냐면 웹 기반에서 이 프로그램이 웹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웹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웹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이제 인터넷을 이용해서 이제 모든 이제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에 웹을 하나 붙인 거죠. 웹 기반에서 또 이제 돌아갈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웹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웹 기반인데 인터넷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 안 돼요. 통계 실행해놓고 야 서울 사람 여기 대구 이쪽에 접속을 해가지고 그 서비스 있으니까 사용해. 인터넷이 안 되는데 됩니까? 안 되지. 그죠? 일단은 이제 이게 인터넷이 되는 그 환경, 웹 기반의 환경에서 우리가 JSP나 PHP나 ASP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서비스를 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웹 애플리케이션은 웹을 기반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얘기하고 웹 프로그래밍과 웹 애플리케이션 관계는 웹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겁니다. 그죠?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 짜는 사람이고요. 프로그램을 작성해 놓은 거를 얘기하죠. 결과물이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웹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을 통해서 결과물인 웹 애플리케이션, 그죠?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할 수 있다. 결과물이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웹 브라우저가 있고 웹 서버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정적 그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정적 웹페이지 서비스 한다면 아파치 같은 게 있을 거고 동적 웹 서비스 한다 그러면 이제 뭐 여기서 뭐 톰캣 같은 종류의 이제 와스가 있을 겁니다. 서버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브라우저로 주소 치고 서버에 접속하면 서버가 가지고 있는 홈 디렉토리에 있는 웹 사이트를 요 클라이언트 쪽에 요 주소에 맞는 내용을 전송을 해주고 브라우저에 이렇게 출력이 되도록 웹페이지가 출력이 되도록 그렇게 처리해주고 만약에 이제 DB에 있는 내용을 읽어온다든지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서 입력한 내용을 DB에 저장한다 그러면 요 와스하고 DB하고 여기 지금 이 데이터를 주고받고 요 뒷단이죠. 뒷단. 우리가 백엔드 뭐 프론트엔드 하잖아요. 그죠? 요 뒷단. 백엔드에서 이렇게 이제 다 처리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애플리케이션 처리하는 순서는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웹브라우저, 웹서버, 웹애플리케이션 서버, 데이터베이스 이런 용어들을 좀 아셔야 되고 뭐 CGI 예전에 이제 우리가 사용했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요청에 대해서 한 개 프로세서 생성되어서 그 요청을 이제 처리한 뒤에 종료되기 때문에 자원 낭비가 심합니다. 그래서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방식 이렇게 해서 스레드라는 게 나오는데 멀티 스레드 프로세스를 잘 쪼개서요 병렬 처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원 낭비도 줄이고 여러 동시 접속자가 접속했을 때 이런 게 원활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지금 쓰고 있어요. 우리가 굳이 신경 안 써도 웹 서비스 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다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립트 코드 방식은 뭐냐면 우리가 자바 개발할 때는 이걸 컴파일을 해야지 자바 가상 머신에서 실행이 됐죠. 근데 JSP 생각해 보시면 그냥 텍스트 에디터로 글자를 이렇게 해서요 컴파일 과정 없이 그냥 웹서버에 올려놓고 브라우저로 접속하면 실행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스크립트 코드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PHP나 ASP나 JSP 다 공통적으로 우리가 소스를 작성한 다음에 컴파일이라는 과정이 우리가 개발자가 컴파일을 따로 안 해줘요. 그냥 소스 코드를 뭐뭐뭐.jsp, 뭐 main.jsp, menu.jsp 만들어 놓고 뭐 index.jsp 만들어 놓고 그 톰캣의 홈 디렉토리라고 합니다. 서비스 해주는 브라우저가 이렇게 접속을 하면 그 톰캣의 와스 서버에 홈 디렉토리 쪽에 접속이 기본적으로 되거든요. 그 안에 있는 거를 이제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JSP 코드가 텍스트로 우리가 텍스트 데이터를 다 보이죠. 컴파일러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내부적으로 실행할 때는 그걸 컴파일해서 실행하지만 개발자 입장에서는 컴파일링 과정은 생각 안 해도 되죠. 지가 알아서 컴파일 해주고 지가 알아서 해주는데 우리는 소스 코드만 넣으면 실행이 된다. 예. 그래서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 스크립트 코드를 번역해서 번역된 코드를 실행한다. JSP도 마찬가지입니다. JSP 페이지 새로 만들어 놓고 톰캣에 올려놓은 다음에 접속을 하죠. 그러면 그 JSP를 자바 코드, 서블릿 코드로 바꾼 다음에 그죠? 클래스를 만들어야 돼요. 만들고 그걸 이제 실행하는데 그런데 처음에만 그렇게 하는 거지. 똑같은 페이지로 접속하죠. 이미 한번 접속했는데 똑같은 페이지로 접속하면 이미 앞에서 JSP 페이지를 클래스로 만들어 놨어요. 내부적으로 톰캣이 다 가지고 있어요. 컴파일 한 거를.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컴파일 안 합니다. 이미 컴파일 되어 있는 거를 그냥 실행해서 그냥 서비스만 하면 되죠. 자, 그런 방식 씁니다. 자, JSP, ASP, PHP 등 이런 건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자, 그 다음 장은 개발 환경 구축하는 겁니다. 자, 개발을 하려면요, 먼저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개발 환경 구축. 자, 예전에 개발 환경 구축했다고 해서 지금 개발 환경 구축하면 잘 되느냐? 예,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프로그램 버전이 자꾸 바뀌죠. 그래서 프로그램 버전을 잘 못 맞춘다든지 뭔가 안 맞는 내용이 있으면요, 이게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프로그램 개발 환경 구축하실 때 이미 개발했던 사람들이 글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참조하셔가지고, 자, 이거 개발하는 환경은 이 프로그램은 DB는 버전 몇을 쓰고 뭐 서버는 버전 몇을 쓰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개발 툴은 버전 몇을 쓰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게 그냥 쓸데없이 올려놓은 게 아니고 개발 환경, 운영 환경 이렇게 버전까지 같이 돼 있죠. 그 버전을 맞췄을 때 정상적으로 돌아갔으니 혹시나 다른 버전 썼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걸 실행하실 때는 혹시나 이걸 가지고 소스를 또 개발하실 때는 요 환경, 요 버전과 같은 걸로 실행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의미예요. 예. 자, 일단 우리가 자바 개발할 때 자, JDK 설치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자바 개발할 때는 JDK 설치하고 JDK 안에는 JRE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환경 변수 설정해주고 그 다음 뭐 합니까? 톰캣 그죠? 톰캣 뭐 이클립스죠. 이클립스 먼저 하면서 자바 개발하다가 자바 어느 정도 이제 마스터하면 톰캣 설치합니다. 그죠? 카탈리나 홈 기억나시죠? 자바 할 때는 자바 언더바 홈하고 패스 뭐 이 정도만 잡아주시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톰캣 하실 때는 카탈리나 홈 그래서 톰캣 그 설치된 그 메인 그 폴더 지정해 주시고 클래스 패스에다가 뭐 툴스라고 그 라이브러리 안에 있습니다. 그죠? 그 이제 그거 이제 잡아 주시고 뭐 그 정도 하시면 돌아가요. 그런데 JSP 할 때 DB 없이도 간단하게 예진을 할 수 있지만 업무 만들 때는 DB가 빠지면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MySQL 뭐 무료로 이제 완전 지금 이제 그 MySQL 개발한 사람이 만든 마리아 DB를 쓰든지 그다음에 MySQL을 쓰든지 뭐 익스프레스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무료 버전이죠. 익스프레스 커뮤니티 버전, 뭐 익스프레스 버전 이런 것들이 다 무료 버전입니다. 그래서 쓰든지 뭐 오라클을 쓰든지 그걸 이제 쓰셔서 프로그램 하시면 되는데 JSP 자바 코드는 안 바뀌어요. 그냥 커넥션 할 때 DB 연결할 때 JDBC에서 드라이버 종료하고 이런 것만 바꿔주시면 자바 JSP 코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DB를 쓰든지 실제 이제 그 JDBC를 사용을 하게 되면 드라이버 이름만 바뀌지 실제 드라이브 경로하고 이렇게 잡아주는 거 있죠. 그것만 바꿔주면 되지 소스 코드 보시면 소스 코드는 똑같아요. 오라클 DB를 쓰느냐 MySQL DB를 쓰느냐 MS SQL 쓰느냐 소스 코드는 꼭 똑같고 JDBC 연결 설정하는 부분만 바꿔주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그 소스 중에 특정한 DB에서만 쓸 수 있는 SQL을 나뉘는지 특정한 DB에서 쓰는 필드 타입으로 테이블을 만들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소스 코드 다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내가 조금 더 아는 거 표시내기 위해서 막 다양한 막 그런 거 잘 안 쓴다 그랬죠. 그거는 잘 모를 때 그렇게 쓰는 거야. 신입일 때 그런 거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다양하게 쓰는 거지. 업무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미리까지 내다봅니다. 미리까지 봐서 자 DB를 이걸 쓸 수 있지만 나중에 버전을 할 때 다른 DB를 바꿀 때 그것도 고려해서 미리 그런 것까지
경험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업무를 할 때 어려웠던 게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굳이 업무만 되면 되지 굳이 이걸 쓸 필요 없어. 그리고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빨리 복구할 수 있는 거, 빨리 전환할 수 있는 거,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예. 뭔가 최신 기술, 뭐 대단한 기술을 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업무 돌리는 프로그램들은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죠? 그게 헌 기술 쓰든 새 기술 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돼. 오류 안 나고, 그리고 오류 났을 때 빨리 복구되고, 그리고 개발자도 20년차 개발자만 손을 댈 수 있는 게 아니라, 개발 경력 한 달짜리도 와서 손대서 쏙쏙 고칠 수 있는, 그게 참 좋은, 구조고, 아키텍처고, 그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봐도 다 수정할 수 있고, 그죠? 쉽게 짜놓고, 그걸 몇 번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가 보시면 어렵게 만드는 것도 있고요, 쉽게 만드는 것도 다양합니다. 가보시면, 접해 보시면.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발 JSP를 문법 익히고요, 개발을 했는데 다 끝나면 뭘 하면 됩니까? 실제 통캣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하시려 그러면 이클립스에서 와르로 익스포트 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와르로 묶어 놓으면 또 좋은 게, 와르로 익스포트 할 때 안에 소스 코드까지 다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옵션에 소스 코드까지 다 와르로 묶어 주세요. 클래스만 보내지 마시고요, 소스 코드까지 다 묶어서 와르로 복원해 놓으면 다음에 내가 다른 이클립스 새로 이렇게 세팅돼 옛날에 내가 만드는 거 다시 임포트해서 불러와서 한번 실행해 보겠다 하면 이 와르 파일 그냥 압축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와르 파일만 불러오면 깔끔하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 프로젝트 이름이 중복된 게 있다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도 이클립스에서 알아서 다 해줘요. 그래서 동적 웹 프로젝트 생성하실 때 웹.xml, 그러니까 배포 정보를 남길 수 있도록 웹.xml 생성할까요? 그거 꼭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바로 그냥 동적 대놓 웹 프로젝트 해가지고 한 다음 피니시 바로 누르지 마시고 넥스트 해서 웹.xml, 그러니까 동적 웹 프로젝트, 그러니까 그거를 생성하는 해야 나중에 좀 쉽게 우리가 배포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배포 하는 용도도 있지만 백업 해놨다가 와르로 백업 해놨다가 그것만 있으면 다음에 어느 다른 곳에서 이클립스에서 그 소스 보고 다시 작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사실 뭐 버전 같은 경우에 뭐 예전 이제 소스 버전을 보면 낮은 버전을 쓰죠. 뭐 큰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JDK 뭐 다운받고 뭐 이제 여기 패스 잡아주고, 클래스 패스 잡아주고, 요 툴스 좀 잘 돼 있네. 그죠? 자바 언더바 홈 디렉토리 잡아주고, 그죠? 우리는 지금 이제 1.8 버전 쓰고 있는데 지금 11 버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클립스 9월 버전입니다. 2020년 9월 버전부터는 JDK 11 버전 이상 아니면 오른난다고 지금 경험을 하셨는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거 모르면, 그죠? 버전 안 맞아가지고 고생합니다. 자, 그리고 통캣 그 다운로드 할 때는 통캣.apache.org 들어가셔가지고요, 이 통캣 다운받을 때도 JDK 하고요, 그 통캣 버전하고 맞아야 됩니다. 이거 차이 나면 또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면요, 설명서에 보시면은 통캣하고 이게 JDK하고 버전이 이게 몇 버전 돼야지 잘 돌아갑니다라고 설명서가 다 있어요. 그거 보시면 참고해 보시면 버전이 맞는지 안 맞는지 궁합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이클립스 사이트에서 우리 자바 JSP 두 개 다 개발할 때 우리 처음에는 그 이클립스 그 자바 디벨로퍼 받았죠. 자바 개발 환경. 근데 JSP 할 때는 자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JEE 돼 있는 거 있죠. 요거 받으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받으시면 자바도 개발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모를 때는 헷갈리니까 그리고 다음에 교재나 자료 같은 데 보시면 메뉴가 다르면 혼동이 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 알면은 하나만 설치해 놓고 자바 할 때는 자바 퍼스펙티브를 하고 하죠. 그죠? 그런 거 이제 그 환경에서 이제 자바를 개발하고, 다음에 이제 JSP 개발할 때는 자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요 환경 퍼스펙티브 선택해서 개발하고 그렇게
예,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모르면 자료하고 안 맞으면 헷갈립니다, 그죠? 초보자는. 그 작업 환경 설정할 때 그 프리퍼런스에서 꼭 해주셔야 되는 게 한글 안 깨지도록 UTF 파일 기억나실 거예요. 이것도 처음에 공부할 때 정리 다 해놓으시라고 했습니다, 그죠? UTF 파일, 예, 그 설정하는 부분 하셔야 한글 안 깨집니다, 그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경로에 보시면 예, 나머지 뭐 툴 사용할 때 라인 넘버, 에디터의 라인 넘버 출력하는 프리퍼런스 안에 메인 도로가 있습니다. 에디터 쪽에 텍스트 에디터 쪽에 보시면 있고요. 이런 것도 설정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서버 통캣 서버를 이클립스 안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그 JSP 만든 거 실행 가능하죠. 예, 서버 파일 뉴 오더 들어가시면 서버 종류 나오는데 탐캣 예, 버전 맞는 거 우리가 설치했던 거 그죠? 예, 그거를 버전을 똑같은 거 설치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따라가 보시면 톰캣이 설치되어 있죠. 우리가 설치하는 거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거죠. 우리가 앞쪽에서는 바로 이게 이 폴더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톰캣 실행되는 그 폴더 등록을 지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템플릿 쓰는 건데 JSP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구조가 있거든요. 그 구조 템플릿 내장돼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HTML도 마찬가지고, 예, 그 템플릿 만약에 수정해서 쓰고 싶다 그러면 수정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템플릿 쪽도 UTF 파일 이렇게 잘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 동적 웹 프로젝트 선택해서 프로젝트 파일 만들고 웹 컨텐트 안에 JSP 페이지를 작성을 하시면 돼요. 뉴 뭐 JSP 파일 하는데 웹 컨텐트 폴더에서 작성하시면 되고 실행은 run as 해서 run on 서버 하시면 되는데 귀찮죠. 그러면 컨트롤 F11 단축키 하시면 예,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자바 이제 실행될 때 실제 클래스 파일, 소스 파일이 어느 위치에 이제 저장이 되고 실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때 JSP가 아니고 JSP에서 클래스 파일을 당겨서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클래스를 직접 만들어 주실 때는 요 자바 리소스 밑에 src 안에 만약 패키지 있으면 패키지 만들어서 클래스를 만들어서 JSP에서 JSP는 자바 클래스를 당겨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예, 프로그램을 만들죠. 그래서 다 만들면 와르 파일로 익스포트가 있어요. 프로젝트 명에서 우클래스 익스포트 해서 와르 파일 선택한 다음에 예, 배포를 하시면 되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그 JSP 개발 환경을 다 구축했다 그러면 이제 JSP 코드를 짜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JSP 이제 문법을 이제 아셔야 되는데 자바를 모르고 JSP를 한다? 예, 그거는 초창기에 그 조금 영업 마인드에서 야 자바 몰라도 JSP 몇 달 하면 JSP 프로그램 할 수 있어. 당연히 뭐 교재에 나와 있는 소스 그대로 입력해서 실행하는 거 할 수 있죠. 그런데 개념을 잡을 수가 없어. 왜? 클래스를 모르니까. 자바를 모르니까 예, 클래스 나오고 뭐 하면 예, 그 개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JSP 코드 보고 JSP 코드 따라치는 건 되는데 자바 클래스가 들어가 있으면 예, API도 못 보는 거야. 예, API 보는 방법도 몰라. 상수익이 뭔지 그죠? 인터페이스가 뭔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공부를 안 했는데. 그래서 뭐 세트 게터 뭐 이런 개념도 없고, 예, 그런데 일단은 공부하실 때 자바는 항상 하셔야 됩니다. 자바 JSP 한다고 자바를 이제 안 해도 되겠나 이게 아니고 그 JSP 하시는 부분에서 자바 클래스 부분 나오고 뭐 그런 개념들이 다 자바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이 공부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JSP 자, 문법적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JSP 작성할 때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이런 내용들 보도록 하고요. JSP 페이지는 HTML 코드하고 JS 코드가 함께 섞여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웹 환경 설정하실 때 HTML이 돼 있더라도 실제 이제 뒤에 확장자가 JSP 있으면 사실 실행은 돼요. 그거는 웹 서버 세팅할 때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근데 그 뒤에 확장자를 JSP 있을 때만 동작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근데 그 확장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통캣 서버에 환경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확장자 이상한 거 있어요. 그래서 확장자가 ABC인데 막 실행이 돼. 뭔지 모르겠는데 확장자는 ABC인데 뭔가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사실 웹 쪽에 그 웹 서버 쪽에 저 관리하시는 분들은 세팅하는 거 하고 이런 것만 자꾸 줄기차게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의 기술들이 있어요. 환경 설정하는 그런 것도.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궁금하시면 통캣 환경 설정 파일 뭐 해서 안에 그 검색을 하시면 그 환경 설정에 대한 내용도 책 한 권입니다. 책 한 권. 예. 웹 와스 서버 통캣 있죠. 그거 공부하는 책도 있어요. 예. 그 기능도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걸 지금 우리가 뭐 시스템 뭐 유지 보수하는 뭐 그런 쪽으로 갈 거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행하고 종료하고 그죠. 우리가 프로젝트 이제 완성하면 프로그램 어디에 어디에 이제 배포해야 될지 그죠? 홈 디렉토리 개념 말고 그죠? 그 정도만 아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HSP 작성할 때 HTML 태그들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JSP 코드가 브라우저 쪽으로 날아가기 전에라고 하면 조금 틀린 표현인데 JSP 페이지를 접속을 하면요. JSP 코드는 절대로 브라우저 쪽으로는 안 날아갑니다.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쓰는 브라우저에서는 절대로 JSP 코드를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 뭐뭐뭐.jsp 해서 딱 접속하죠. 그러면 그 JSP를 이 컨테이너가 와스 컨테이너가 JSP 컨테이너가 이걸 이제 번역을 해요. 번역해서 클래스를 만들고 그 클래스를 실행을 해서 그 실행 결과를 텍스트로 그 HTML하고 JSP하고 코드가 섞여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래 JSP가 있던 부분에 그 JSP가 실행 결과를 텍스트로 만들어서 끼워 넣어줘요. 조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JSP가 실행이 되고 난 이후에는 JSP 코드가 안 남아요. 싹 다 없어지고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정적 웹페이지에 들어가는 기술들 HTML 혹은 뭐 HTML 태그 혹은 스타일 시트나 자바스크립트 그 코드만 딱 남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정적 웹페이지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 브라우저 쪽으로 텍스트죠. 실제 우리가 소스 읽고 있어요. 그걸 보내주면 브라우저가 그 값을 받아서 그 파일을 다 받아서 화면에 렌더링을 해줍니다. 그림을 그려준다는 거예요. HTML 해석기, 스타일시트 해석기, 자바스크립트 해석기는 다 어디 있다? 서버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쓰는 크롬 브라우저 안에 있습니다. 모든 브라우저 안에 그걸 처리하는 게 있고요. 그거를 이제 실행을 해서 화면에 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인터넷 서버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HTML 파일 만들어서 더블 클릭하면 브라우저에서 딱 실행되잖아요. 그게 브라우저가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번역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 엔진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JSP 처리 과정은 JSP 코드를 만들면요. 일단은 그 이제 와스 서버죠. 통캣을 이제 올려놓으면 브라우저에서 이걸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청을 받은 웹 컨테이너는 JSP 페이지를 찾아서 자, 서블릿 코드로 되어 있는 자바 소스 파일로 변환을 하고요. 이걸 이제 이런 이제 파싱 이라고 하는데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컴파일을 하게 되면 클래스 파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컴파일된 서블릿 클래스 파일을 최종적으로 웹브라우저 자 요게 이제 실행을 하겠죠. 실행을 한 이후에 실행 결과 값을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것을 웹브라우저 쪽으로 전송을 합니다. 응답이라고 그러죠. 자 요청, 응답 브라우저에서 서버 쪽으로 리퀘스트 요청하는 거고요. 서버는 브라우저 쪽으로 그 처리 결과를 리스판스 응답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브라우저가 서버에 요청하면 JSP 페이지 접속해가지고 이거는 바로 그냥 이렇게 HTML처럼 보내주는 게 아니라 웹 컨테이너가 이놈을 그죠? 서블릿 코드로 자바 코드로 바꾼 다음에 이거를 클래스로 바꾼 다음에 실행해서 결국 값을 응답해 준다. 요런 얘기고요. 요 과정을 그림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 자료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순서가 웹브라우저에서 요 주소죠. 뭐뭐.a.jsp 하면 딱 접속이 됐다. 두 번째는 뭐 합니까? 웹 컨테이너가 이거는 JSP이기 때문에 그냥 보내주면 안 되고 내가 처리해야 되네. 그래서 JSP를 서블릿으로 변환하고 그죠? 그다음 컴파일하고 결과 값을 받아서 그 다음에 웹서버한테 야 너 이거 보내. 텍스트 일반 텍스트죠. JSP 코드가 아닙니다. 이때는 일반 텍스트 결과물을 웹서버한테 주면 웹서버가 브라우저 쪽으로 다시 응답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는 웹프로그램을 해보셨던 분들은 웹프로그램 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 순서를 알고 있어야 돼요. 내부적으로. 뭐 이론적으로 내가 공부해서 시험 칠 거가 아니더라도 내가 웹 개발자가 된다 하면 기본적으로 요 JSP 우리가 개발했을 때 이 순서로 실행된다 할 정도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건 변환되는 과정은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단계 설명해 놓은 거니까
그 웹 애플리케이션과 웹 애플리케이션 폴더라고 해서요. 우리가 톰캣을 실제 JSP로 그 작성된 페이지를 서비스를 하려면 톰캣을 설치하죠. 그러면 톰캣 우리가 설치 폴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스톨러 버전이 있고 앞쪽 그걸 그냥 풀면 쓸 수 있는 버전이 있습니다. JDK만 설치되어 있으면 톰캣은 이제 실행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그 쉽게 쓸 수 있는 압축만 풀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버전이 있고 인스톨해서 쓸 수 있는 버전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은 그 이 웹 앱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톰캣 폴더 안에. 그래서 요 톰캣 폴더 안에 그 요 웹 앱스가 애플리케이션, 웹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JSP나 이런 자바 클래스 같은 거는 다 여기 안에 존재해야 되고요. 여기 안에 하나의 폴더로 서비스가 되는데 웹 애플리케이션 그래서 로컬호스트나 127.0.0.1 우리가 개발하는 서버고요. 8080 포트 이게 톰캣 포트입니다. 기본 디폴트고요. 스터디 베이직 JSP 요거는 이제 컨텍스트 루트라고 해서 프로젝트 이름 우리가 동적 웹 프로젝트 만들죠. 그러면 우리 와르로 묶을 때 요 이름으로 묶어집니다. 그죠? 웹 프로젝트 이름으로 묶어지고 톰캣에 배포를 했을 때 요 이름으로 등록이 돼요. 그래서 실제 내가 톰캣에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올려놓고 이제 그 접속을 할 때 요 8980을 센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을 이렇게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속을 하죠. 그래서 톰캣의 웹 앱 밑에 이렇게 접속을 하면 지금 요 예제는 요 경로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JSP 페이지에 서블릿 자동 파싱이 있는데 요거는 톰캣 아래에 워크 아래에 실제 이제 그 이런 이제 카탈리나 밑에 로컬 호스트 밑에 스터디 베이직 JSP 밑에 org 밑에 앞에 좀 길죠. JSP 밑에 폴더에 인덱스 JSP 매핑되는 인덱스는 자바. 그러니까 이 JSP가 실제 자바 코드로 바꿔진다 그랬죠. 요 폴더 안에 요 자바 코드 바뀌어진 코드를 볼 수 있어요. 자바 코드를 서블릿 형태의 자바 코드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경로 궁금하시면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 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좀 버전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찾아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비슷한 요 프로젝트명 들어가 보시면 이런 거 볼 수가 있고요. 이클립스에서 가상 환경. 자, 우리 이클립스에서 톰캣 와스 톰캣을 기능을 땡겨 쓴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모든 이제 톰캣을 객체로 가져와서 땡겨 쓰는데 모든 정보는요. 톰캣 폴더에다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톰캣은 말 그대로 원본이 있고요. 그 원본 폴더에 뭔가 막 값을 넣고 하는 게 아니라 이클립스가 이 톰캣 기능을 땡겨서 쓰는데 빌려서 쓰는데 이 빌려서 쓸 때 발생된 모든 정보들은 다른 폴더에 다 저장합니다. 그래서 요 C 드라이브의 워크스페이스명 밑에 점 메타 밑에 여기 보면 이클립스 가상 환경이라고 되어 있죠. 메타 데이터 밑에 플러그인 밑에 org 이클립스 밑에 WST 밑에 리버스 좀 코어 밑에 뭐 템포 밑에 뭐 워크 밑에 카탈리나 밑에 로컬호스트 밑에 스터디 JSP 밑에 org 밑에 아파치 밑에 JSP 폴더에 인덱스 자바와 클래스 파일을 확인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클립스 통합 환경을 쓰기 때문에 이클립스 쓸 때는 컴파일된 결과물을 내가 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 보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바 index.jsp가 자바로 바뀐 소스도 보실 수 있고 클래스도 여기 들어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클립스에서 GUI 환경이니까 이제 그 화면 창에서 이런 것들 확인은 가능한데 실제 경로는 이 경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프로젝트 중에 파일 업로드 할 때 업로드되는 파일이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 자료실 업로드 파일 업로드 할 때 그죠? 그래서 이게 실제 개발할 때는 이클립스의 가상 환경 이 경로를 쓰기 때문에 여기에 폴더를 만들어 놓고 업로드 해야 되고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배포하는 그 사이트에서 운영할 때는요. 그 경로에 그 실제 파일이 업로드되는 폴더 있죠. 그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고 그 폴더에 체인지 모드라는 걸 사용해서 리눅스 만약에 서버 쓴다 그러면 체인지 모드 사용해서 777 해가지고 읽기 쓰기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만 그 파일 업로드가 제대로 돼요. 그 모드 변경이 안 되면 또 제대로 또 실행이 안 돼요. 윈도우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개발할 때는 그런 뭐 일이 없어요. 실제 나중에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절차를 밟아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장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자바를 좀 알고 하시면 JSP 하시는 데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예, 정리하시 이렇게 정리 흐름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환경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죠. 자 이제 디렉티브 GCR라고도 얘기하죠. JSP는 JSP 태그라고 하죠. JSP 태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JSP 만들 때 꺽쇠글로 퍼센트로 시작하고 퍼센트 꺽쇠글로 끝나는 게 JSP 태그 부분이죠. 그래서 그 우리 JSP 태그 할 때 꺽쇠글로 퍼센트 다음에 골뱅이 오는 것도 있고 원문자 A 오는 것도 있고 느낌표 오는 것도 있고 그죠? 디클레이션이라고 해서 선언부 그죠? 그다음에 스크립트 릿 그냥 꺽쇠글로 퍼센트 꺽쇠글로 끝나는 거 있고 표현식이라고 해서 꺽쇠글로 퍼센트 다음에 이퀄기호 화면에 뭔가 출력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죠? 그래서 보시면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디렉티브 이제 종류가 페이지 디렉티브, 인크루드 외부에 우리가 소스 메뉴 부분이나 바텀 부분 하나 메뉴 만들어 놓고 땡겨서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페이지를 묶어서 하나의 사이트 만드실 때 이거 쓰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메뉴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쪽 페이지를 갖다가 저쪽 페이지를 갖다가 하실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태그 라이브러리. 요 세 가지 디렉티브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페이지 디렉티브 한글로는 GCR라고도 얘기합니다. 페이지 디렉티브 인클루드 디렉티브 태그 LIB 되는데 이게 태그 LIB가 라이브러리를 의미합니다. 태그 라이브러리 디렉티브. 그래서 실제 표시는 꺽쇠로 퍼센트 골뱅이 페이지, 꺽쇠로 퍼센트 골뱅이 인클루드, 꺽쇠로 퍼센트 골뱅이 태그 LIB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합니다. 요 디렉티브 표시할 때 이렇게 했죠. 그다음에 이제 페이지 디렉티브에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외부에 있는 클래스 쓸 때 요 임포트 속성 사용해서 많이 씁니다. 그죠? 그 외에 이게 에러 페이지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지정 가능하고요. 에러가 났을 때 어느 페이지로 JSP 페이지로 가자 이런 것도 가능했고 그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페이지 디렉티브 속성이 인포, 랭귀지 이거는 별 의미가 없죠. 기본 자바이기 때문에 컨텍스트 타입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한글을 안 끼기지게 하려 그러면 요거 이제 컨텍스트 타입의 UTF-8 이거 항상 우리 템플릿에 항상 들어가기 때문에 한동안 이거 타이핑 안 하고 그냥 템플릿 썼기 때문에 또 다 까먹었을 거예요. 근데 직접 내가 타이핑 하지 않더라도 기억을 못 하더라도 대충 이거 지금 컨텍스트 타입 여기서 UTF-8 들어가야 된다고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익스텐즈 뭐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임포트가 이제 우리가 그 자바에서 쓰는 클래스들 있죠. API 클래스들 다 JSP에서 다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바와 JSP는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 다른 가족이 아니고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자바 시간에 열심히 클래스 배우셨잖아요. 자료구조든 뭐든 다 배우신 거 다 JSP에서 다 자바 코드를 그대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세션 해서 두 번 들어오고 있는데 세션 쓸지 안 쓸지 버퍼 크기, 버퍼 사이즈. 다음에 요 오토 플러시 그 실제 이제 브라우저 쪽에 그 내용을 전송하기 전에 트럭에 그러니까 버스에 사람 다 타면 출발하듯이 관광버스에 일단은 특정 요 크기만큼 내용을 채워서 브라우저 쪽으로 전송합니다. 그죠? 요 오토 플러시는 출력 버퍼가 다 찰 경우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자동으로 알아서 출발시키는 거죠. 그죠? 자, is thread safe 이라는 거 현재 페이지에서 다중 스레드를 허용할지 여부다. 그래서 true하면 다중 스레드 스레드 프로세스를 잘게 쪼개가지고요 병렬 처리할 수 있는 거 스레드 방식 쓰기 때문에 CGI 방식보다는 자원 낭비가 없고 빨리 처리되고 그죠? 부하를 적게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스레드는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자바 할 때는 스레드 프로그래밍해서 따로 이렇게 하지만 JSP 할 때는 그거 우리가 신경 쓰는 게 아니고 그냥 통캐시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JSP 할 때는 알아서 그냥 요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놔두고요. 디폴트 값은 우리가 굳이 이 속성을 안 써도 이 값으로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우리 JSP 템플릿 보면 위에 딱 들어가는 거 속성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에러 페이지는 아시죠? 에러 페이지는 에러가 났을 때 어느 페이지로 그 현재 페이지가 에러 나면 여기 에러 폴더 밑에 있는 fail.jsp 띄워달라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에러 페이지는 실제 이 페이지 fail.jsp 만드실 때 fail.jsp 페이지는 요거는 에러를 메시지를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라는 것을 지정해주는 속성이 이제 에러 페이지입니다. 이게 false는 일반 페이지 JSP 페이지고 true됐으면 요런 fail.jsp처럼 에러
출력을 해주는 이제 페이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해당 자 페이지를 에러 페이지로 지정하는 속성이다. 자, 페이지 인코딩은 UTF 파일 그죠? 페이지 인코딩 UTF 파일 해줘야 되고죠. 한글 안 깨지려면 예. 자 is 뭐 el 이거 넣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JSP 버전 및 설정에 따라 다르다 돼 있는데 지금 true 값이 기본 들어가 있고요. el이 expression language 예. 약자입니다. 예. 표현 언어에 대한 지원 여부 기본 true니까 놔두시면 되죠. 뭐. 예. 예. 그래서 일단은 페이지 디렉티브 속성 받고요. 인클루드 디렉티브 오랜만이다 그죠? 인클루드 여러분 메뉴 만드실 때 예. 우리가 액션 태그 쓸 수도 있고 그 이런 디렉티브 인클루드 디렉티브를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클루드 디렉티브하고 뭐 액션 태그의 인클루드하고는 뭐가 차이 나느냐? 이 디렉티브의 인클루드는요 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하고 똑같아요. 우리 소스 파일 필요한 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잖아요. 실행하기 전에 다른 페이지에 있는 다른 파일에 있는 거를 소스로 복사해서 현재 페이지에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렇게 그 외부에 있는 거를 소스 코드를 가져와서 조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실행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을 쓰는 게 include 디렉티브였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거 조금 헷갈리시면 예, 다시 복습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페이지 그 외부에 재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자바스크립트도 그렇고 스타일시트도 그렇고 외부에 파일 만들어 놓고 재활용하죠. 땡겨 쓰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include 디렉티브는 이제 이렇게 include 시작하고요. 실제 이제 그 include 할 파일 속성에다가 경로 만약 같은 폴더면 현재 페이지와 같은 폴더면 경로 없어도 되고요. 같은 폴더 안에 있으면 같은 디렉토리 안에 있으면 그냥 파일명만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뭐 메뉴.jsp 뭐 바텀 여기는 탑.jsp 바텀.jsp를 따로 페이지 만들어서 땡겨 쓰는 겁니다. 위쪽 출력할 내용 아래쪽 출력할 내용 만약에 이런 페이지가 100개가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위에 출력할 내용 아래 출력이 똑같아요. 그러면 인클루드해서 그냥 당겨 쓰면 되지 이걸 100개 해서 200개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두 개만 있으면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일반 페이지에 상단에 메뉴 같은 거 뜨고 하단에 바텀에 뭐 회사 정보 같은 거 뜨잖아요. 그죠? 예, 관리자 뭐 정보 연락처 이런 거 뜨는데 그걸 페이지마다 만들어 줄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페이지마다 만드는데 페이지가 내가 사이트 만드는데 파일이 100개네. 그럼 100개에 이런 식으로 값을 따로따로 만들었으면요. 회사 그 전화번호가 바뀌었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100개 다 열어가 100개 다 바꿔 줄 거예요? 그죠? 그거 예전에 그래 했단 말이에요. 그죠? 프로그램을 지금은 여러분들이 되게 이제 예전하고 다른 거는요. 여러분 예전에 배우는 수준은요. 아주 여러분 생각했을 때 야 이것도 모르는 수준 있죠. 그 수준만 알아도 취업을 하던 때고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또 이걸 잘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까지 진도도 못 나가는 그 정도 실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뒤에 파트까지 내용을 진도를 다 나가고 이해하고 업무를 하시잖아요. 예전엔 그거 거의 뭐 5분의 1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가서 실제 업무하면서 익히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자료도 없고 예, 지금은 어느 정도 이게 많이 쓰고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인터넷이 잘 돼 있죠. 내가 찾고자 하면 그죠? 멀티미디어 자료도 많이 올라 있고 동영상 자료도 많이 올라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필요한 그 코드가 여러 번 반복돼서 이게 중복 똑같은 걸 쓴다 하면 이걸 이제 외부에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서 필요할 때만 인클루드해서 재활용하시면 된다. 그래서 뭐 인클루드 설명이고요. 인클루드 디렉티브는 주로 조각 코드를 삽입할 때 사용합니다. 조각 코드. 그래서 조각 코드를 가지는 페이지의 내용을 어떤 값을 가지는지 변수를 정하고 식으로 사용하고 자 여기 뭐 있네요. 인클루드 디렉티브를 사용한 JSP 페이지가 컴파일 되는 과정에서 인클루드 되는 JSP 페이지의 소스 내용을 그대로 포함해서 컴파일 하는데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죠? 이런 방식이다. 내부적으로 처리할 때. 그래서 두 개의 파일이 하나의 파일로 합쳐진 후에 하나의 파일로서 변환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컴파일이 된다. 컴파일되고 시행이 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태그 라이브러리 디렉티브입니다. 예. 요거는 여기 이제 태그 라이브러리는 그 표현어 EL, Expression Language, 혹은 이제 JSTL, JSP 스탠다드 태그 라이브러리, 그다음에 커스텀 태그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 태그 라이브러리 디렉티브에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요, JSP 이 태그 라이브를 쓰지 않고 JSP 자바로 프로그램을 다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아셔도 돼요. 그런데 내가 이걸 모르면 다른 사람이 이거를 그 태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해 놓으면요 내가 이해가 안 되잖아.
그래도 이것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자바 그 명령어가 어렵잖아요. JSP 명령어가 어렵단 말이에요. 자바 JSP 명령어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HTML처럼 HTML 태그로 명령어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게 여기서 태그 나오잖아요. 태그잖아요. 태그 HTML 태그 생각하시면 돼요. JSP 자바를 실행하는데 태그로 실행하는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쉽게 자바 코드를 이제 익숙 안 하신 분들이 HTML은 좀 아니까 HTML 익히듯이 태그로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실제 이것도 실행될 때 다 자바 코드로 바뀌어요. 결국엔 자바 코드로 바뀌어요. 왜? 클래스로 만들어줘야 실행되거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바 코드 힘들어하고 이런 분들이 있죠, 그죠? 예, 그런 분 많기 때문에 HTML 태그로 HTML 태그로 하면 안 되고 JSP 자바에서 자바 코드를 좀 쉽게 태그로 이제 표현을 한 것을 이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이제 방식입니다. 태그 라이브러리. 그래서 뭐 코어라고 해서요. 이게 보시면 뭐 쓰는 방법은 프리픽스 뭐 돼 있는데 프리픽스가 없으면 여기 뒤에 있는 이름 다 써야 돼요. 너무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약칭, 별칭으로 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URI라고 된 거 있죠? 여기에 이제 코어 태그 라이브러리를 쓰는 건데 이 길게 쓰는 거 대신에 요 C로 쓰겠다. 그래서 C 콜론 셋 요 태그 라이브러리 종류 중에 set이라는 기능을 쓰겠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그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C 콜론 set이라는 태그다 생각하시면 돼요. C 콜론 set이라는 태그는 뭐 하는 거다? 변수 속성에 변수 값을 저장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INT라는 베리어블 약자입니다. AINT라는 변수 이름에다가 1, 2, 3이라는 밸류를 저장하는 태그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변수에 값 넣죠. 그걸 태그로 구현을 해 놓은 거예요. AINT라는 변수에다가 1, 2, 3이라는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요 프리픽스는 요 뒤에 있는 이거 긴 이름을 앞에 쓰면 너무 기니까 코드가 길어지니까 이렇게 약자로 이건 코어 라이브러리는 C라고 이제 이렇게 적어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점 볼게요. 자, 그럼 이제 JSP 스크립트 이제 요소라고 지금 나오는데 JSP 페이지 우리가 만들 때 자, JSP 페이지 스크립트의 세 가지 요소. 자, 그 스크립트 이제 종류를 나누면 디클러레이션이 있고요. 우리 꺽쇠갈로 퍼센트 느낌표로 나누는 거 있죠. 시작하는 거. 그죠? 보통 뭐 합니까? JSP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메소드 선해줄 때. 그 다음에 전역 변수 선해줄 때. 요 선문 이게 만들 때 JSP에서 쓰고요. 스크립트 리스트는 자바 코드죠. 비즈니스 로직 자바 코드. 그 다음에 표현식은 out.println 해가지고 출력하잖아요. 출력이 어디로 됩니까? 브라우저 쪽으로 출력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자바 코드를 쓰는 게 아니라 꺽쇠갈로 퍼센트 는 하면 그 뒤에 있는 값을 출력해 주는 거죠. 표현식 이렇게 씁니다. 그죠? 저거 기회가 안 나는데 기회가 안 나면 안 되죠. 이거 아주 옛날에 했는 건데. 그죠? 그래서 기억 안 나시면 복습해야 되죠. 그치? 이게 용어가 기억 안 날 거예요. 쓰긴 쓰는데. 그죠? 그래서 선언문, 디클러레이션, 스크립트리, 표현식, 이렇게 expression. 그래서 여기 이제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주석 이제 JSP에서 주석 어떻게 쓰는지 봐야 되겠죠. 자, 선언문 요 기호 나오죠. JSP 페이지에서 선언문, 디클러레이션, 스크립트리, 표현식. 그래서 이 안에 각각 이게 표기를 할 때 꺽쇠갈로 퍼센트 느낌표를 시작하면 여기 선언문 전역 변수 선언이나 메소드 선언 해주는 부분이 여기 오고요. 코드가 오고. 당연히 여기 뭡니까? 자바 코드가 옵니다. 자바 코드. JSP 안에 자바 코드를 넣어서 사용하는 거죠. 스크립트 리스는 여기에 실제 이제 자바 코드, 여기도 자바 코드 옵니다. 단 이제 비즈니스로 우리가 처리해주는 코드가 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표현식은 출력할 내용, 화면에 출력할 내용, 브라우저 쪽에 이제 전송해서 출력할 내용. 자, 선언문 이렇게 꺽쇠갈로 퍼센트 느낌으로 할 거죠. 이게 이제 선언해야 할 문장 자바. 그런데 이거 여기서부터는 자바를 알아야 되죠. 그죠? 변수 선언할 함수 뭐 메소드 선언해라 하는데 자바를 알아야 선언하지. 그죠? 타입을 알아야 제대로 선언하지. 그죠? 자,
자, 이런 식으로 스트링 타입의 아이디 초기값 이렇게 주고요. 변수 선언해 주고요. 퍼블릭 스트링 자, 접근 제한자 퍼블릭 줬고 그죠? 스트링으로 get id 하면 자, 요렇게 이제 메소드 선언해서 JSP에서 호출해서 쓴다는 거죠. 리턴 타입은 여기 지금 스트링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뭐 지금 자바 하는 거 아니고 JSP 하는 거니까 자바를 모른다 그러면 자바를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립트 리스트는 자바 코드 들어오죠. 다 자바예요. 이 안에 있는 거는. 그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스크립트 요소고 주로 프로그래밍의 로직을 기술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스크립트 리스트에서 선언된 변수는 자, 우리가 선언 디클레이션 퍼센트 돼서 선언부에서 하는 부분은요 전역 변수고요. 요 스크립트 리에서 선언하는 변수는 지역 변수입니다. 지역 변수 차이 나고요. 그 다음에 표현식 출력할 때 쓰는 거 우리가 이제 프린트 ln 해가지고 출력하는 부분 있죠. 내장 객체 아웃이라는 거 사용해서 JSP에서 출력하는데 그 코드 대신에 이렇게 태그로 쓸 수가 있습니다. JSP에서 주석은요, 우리 HTML 주석할 때는요, 꺽쇠갈로 퍼센트 빼기 HTML 주석입니다. HTML 태그와 태그 사이에 특정 태그를 막기 위해서 실행되지 않기 위해서 꺽쇠갈로 퍼센트 빼기 요거 쓰죠. JSP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요거 꺽쇠갈로 빠졌는데 꺽쇠갈로 퍼센트 빼기 닫을 때는 빼기 퍼센트 꺽쇠갈로 이렇게입니다. 요거죠, 요거 꺽쇠갈로 퍼센트 빼기 닫을 때는 빼기 퍼센트 JSP 코드를 주석 처리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그죠? 자바 그러니까 스크립트 릿 안에 자바 코드는 그러면 선언부나 그 안에 그 태그 안에 그 스크립트 릿 예를 들면 안에 자바 코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는 주석은 뭘로 하느냐? 요거는 이제 슬래시 한 줄 주석이나 슬래시 별표 슬래시 여러 주석 쓰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바 기초문법 이거는 보기 때문에 빨리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연산자 제어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글 처리는 UTF-8 씁니다. 그죠? 그래서 10별자라는 것은 자 10별자 자 클래스명 뭐 메소드명 멤버 변수명 그다음에 지역 변수명 자 이런 거 쓸 때요 규칙이 있습니다. 그죠? 클래스명 작성 규칙이 있고 메소드명 규칙이 있고 그죠? 이런 거 다 따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프리미티브 타입이라서 우리가 그 자바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클래스를 쓰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타입 자료형입니다. 바이트 1바이트 정수형이죠. 그죠? 쇼트 2바이트 int 4바이트 롱 8바이트 다 정수값 저장하는 겁니다. 그죠? 캐릭터도 정수 숫자를 저장합니다. 단 용도가 글자 코드 유니코드를 저장하기 위해서 2바이트 유니코드를 저장하기 위해서 역/u 0000부터 역/u fff 요 사이에 글자 이게 글자 코드입니다. 그죠? 이걸 이제 저장하기 위해서 이제 숫자로 이제 저장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숫자도 저장 가능해죠. 그죠? 하지만 용도는 캐릭터는 글자 저장하는 한자 저장하는 겁니다. 유니코드. 플롯 자, 블럽 있으면 플롯은 4바이트, 다음 더블은 8바이트 실수 저장할 때 쓰는 거고요. 불리언은 1비트 이제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1비트는 아니고요. 불리언은 true false잖아요. 최소 단위가 바이트 단위입니다. 바이트를 써요. 이거 틀린 거예요. 다음에 연산자. 자, 연산자는 산술 연산자, 깨기, 곱하기, 나누기 다 아는 겁니다. 그죠? 관계 연산자, 비교하는 거죠. 비교 연산자로 얘기합니다. 크다, 작다, 같다, 다르다, 뭐 이런 거. 논리 연산자, &, 두 개, 그죠? 오아는 파이프 두 개. 다음에 not, 그죠? 그다음에 비트 연산자, 비트 단위는 C로 로봇 프로그램 할 때 나 쓰지 웹 프로그램에서 거의 안 씁니다. 비트 연산자는. 그래서 일단 부트 단위로 1과 0을 다 기본으로 해서 AND와 이런 건 연산할 수가 있고요. Shift 이것도 비트 연산자입니다. 한 비트씩 우로 이동, 왼쪽으로 이동, 왼쪽 Shift, 오른쪽 Shift, 그죠? 증감 연산자, 1 증가, 1 감소, 조건 연산자. 요거 if의 양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음표 안에 조건이 있고요. 조건이 참이면 문표 뒤에 있는 거, 요거 이제 실행이 되는 거고요. 거짓이면 요 콜론 뒤에 있는 거, 그죠? 콜론을 기준해서 콜론 앞은 참일 때, 콜론 뒤는 거짓일 때. 그 다음에 복합 대인 연산자, 그죠? 대인 연산자가 있고 복합 대인 연산자. 대입과 이런 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합쳐놓은 게 복합 대인 연산자입니다. if 문과 if 문, 스위치 케이스 문, 다음에 for 문, while 문 이런 것들을 다 제어문이라고 하죠. 제어문에는 조건문이 있고요, 반문문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if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건에 값이 출력 값인지 펄스 값인지에 따라서 if 블럭이 실행할 수 있고 else 블럭이 실행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하게 if만 사용할 경우에는 조건이 참일 때, 요 순서도죠. true일 때 요 스테이트먼트를 실행한다. 거짓일 경우는 생각 안 해요. 먼저 참이면 이것이 해라. 참일 때만 실행해라. 요 형식이죠. 자, 거짓일 때도 뭔가 실행해야 될 코드가 있다. 그러면 if else 문을 쓰죠. 예, 여기 순서도 보시면 되고요. 플로 차트 보시면 자, 요 이제 if 조건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실행될 문장은 이렇게 네모로 표시하고 그죠? 요 흐름을 보시면 돼요. 참일 때 실행하는 문장, true일 때 실행하는 문장, false일 때 실행하는 문장. 예, 조건식에. 그래서 요 statement 1은 요 조건이 참일 때 실행하고요. statement 2는 조건이 거짓일 때, false 값이 나올 때. 자, 블록 if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if else 다음에 if else를 뒤에 또 붙여가지고 계속 붙이는 거죠. 조건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건을 여러 개 검사를 해야 될 때 이렇게 씁니다. 댕글링 if else라고도 얘기하고요. 예, 그래서 뭐 조건 1을 검사했는데 참이네 하면 스테이트 1 실행하지만 거짓이네 하면 else 문장이 갔어요. 가고 나서 다시 또 조건 검사를 해야 돼. 그러면 else 뒤에 있는 if 조건을 검사를 해서 참이면 2, 그렇지 않으면 3. 근데 또 if 또 조건을 검사했는데 그러면 요 else 뒤에 또 if 넣어가지고 if else 다음에 또 if else 계속 이렇게 필요한 만큼 쓰실 수가 있죠. 스위치 케이스문 사용해서도 우리가 분기 같은 거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문 설명이고요. 스위치문에 있는 값과 케이스문에 있는 값을 비교해서 일치하면 해당 케이스문을 실행하는데 이거 익히실 때 스위치 케이스 브레이크 디폴트 이렇게 익히시라고 했죠. 명령어 셋을 스위치문이라고 해서 스위치 명령만 익히면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됐을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죠?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 디폴트 브레이크는 왜 넣냐면 케이스문 실행하고 중간에 걸어줘야 됩니다. 브레이크 걸어줘야 빠져나오죠. 그죠? 안 걸어주면 아래쪽 케이스로 통과해버립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하고 익스프레션 이게 스위치 다음에 이제 값 이제 들어갈 때 타입은 이제 리턴 타입이나 뭐 결과 값이 정수 타입, 뭐 인티저, 뭐 숏 캐릭터 뭐 이런 게 가능하다. 그래서 형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스위치 다음에 요 괄호 안에 익스프레션 요 값하고 케이스문 다음에 있는 요 값하고 비교해서 같으면 해당 이제 요 문장을 실행하고 브레이크 문이 있어야지 요 해당 케이스문 만나서 처리한 다음에 빠져나갑니다. 만약에 없으면 아래쪽 케이스 문장이 막 실행하면 되죠. 브레이크 문이 있어야 되는 이유죠. 그리고 그 디폴트는 케이스문에서 이 스위치에 있는 값과 동일한 걸 찾는데 없어요.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네 하면 마지막에 케이스문에서 못 찾겠다 하면 디폴트 문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런 이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폰문 반복문인데 반복 할 때 초기 조건 증가 세미콜론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이 초기 값과 조건 값과 증감식을 어떻게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반복되는 횟수가 조정이 됩니다. 플로 차트 보시면 되고요. while문도 반복할 때 이제 사용하는 건데, 자, 폰문처럼 초기 조건 증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조건만 있어요. 그러니까 while문 전에 초기 값 주는 게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그 조건문 이 조건문이 펄스가 되어서 이 while문이 벗어날 수 있도록, 펄스가 안 되면 무한 반복돼 버리죠. 무한 루프 걸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 조건문에 들어가는 변수 값이 이제 계속 바뀌도록 이 while 블럭 안에다가 변수 값을 증가시키든 감소시키든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톰캣에서 한글 처리는요, 페이지 컨텍스트 타입에서 항상 여기 템플릿을 우리 쓰기 때문에 자동으로 들어갔죠. edge text slash html 세미콜론 캐릭터 셋은 utf8 이게 항상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지금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한글 안 깨기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 웹브라우저에서 서버로 넘어오는 파라미터 값에 대한 한글이 있는 경우에 포스트 방식 한글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거 항상 했던 거예요. 폼 페이지에서 페이지에서 그 폼에서 값 입력한 것을 서브밋했다. 받을 때 항상 들어가는 코드 뭡니까? 한글을 사용하면 request.setCharacter encoding 해서 utf8 그죠? 항상 이게 그냥 쓰든 안 쓰든 몇 페이지에 그 복사해서 붙여넣기 템플릿처럼 다 넣어버리면 되죠. 넣고 안 넣고 할 필요 없고 그죠? 다 넣으면 되죠. 한글 쓰든 안 쓰든 다 넣어. 모든 페이지에 페이지 뭔가 화면에 출력하는 페이지다 그러면 다 위에 이 코드 다 들어가 있으면 되죠. 굳이 안 그러면 귀찮으면 뭐 템플릿 형태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 추가를 해버리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글 여기 보면 웹브라우저 넘어오는 발음 값에 대한 경우 갭 방식이고 한글이 깨지지 않게 하려면 뭐 server.xml 환경 설정을
이 통캣의 서버 그 설정을 포트 번호가 8082 커넥터 쪽에 보시면 URI 인코딩 값이 EUC 캐리어로 되어 있는 여러분 다 되어 있을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자, 통캣의 환경 설정은요, 통캣 안에 컴프라는 폴더가 있는데 거기에 서버점, 통캣이 와스 서버잖아요. 서버에 대한 설정 파일들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한글과 관련된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 왜 통캣 포트가 8080 쓰는데 나는 통캣 말고 앞에 다른 프로그램이 8080 쓰고 있던데,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서 통캣이 실행이 안 돼. 그러면 통캣 포트를 딴 포트로 바꿔 쓸 수도 있어요. 그런 설정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안에 모르고 함부로 건드리시면 안 돼요. 프로그램 정상적인데 환경 설정하는 부분을 하나라도 잘못 만약에 했다 그러면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환경 설정은 명확하게 내가 알고 건드리셔야 되지, 그리고 그렇게 잘못 건드려서 애먹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안에 프로젝트 이렇게 생성할 때, 동적 웹 프로젝트 생성할 때 환경 설정 부분들 있죠. 그거를 전체 폴더를 한번 복사해 놨다가 혹시나 환경 설정 깨지거나 내가 잘못 건드렸어요, 수정했는데 나는 맞다고 했는데 틀리게 했는데 못 찾아 그걸, 그러면 이 부분은 환경 설정 파일들을 다 덮어쓰기 한 다음에 실행해 보면 실행됩니다. 어디선가 코드가 화면에는 에디터에는 안 나타나요. 근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다 보면요, 화면에는 안 보이는데 깨진 코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상하게 그런 게 있습니다. 유령 코드가 있어요. 유령 코드. 그 코드가 있으면 프로그램 실행 안 돼요. 근데 유령 코드가 여러분들 쓰는 에디터 창에 내가 볼 수는 없어. 근데 그 코드가 중간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거 한번 당하면 애먹죠. 시간도 많이 뺏기고.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자, JSP 페이지의 내장 객체, 자, implicit object와 영역 스코프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웹 컨테이너, 통캣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JSP를 처리하는 요 통캣의 웹 컨테이너는 JSP 페이지에서 상황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9개의 객체의 생성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그래서 JSP에서 출력할 때 out.println 했을 때 그 out이라는 객체 우리가 new 해가 생성했었습니까? 그런 적 없죠. 리퀘스트 객체, request.get 파라미터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new 해서 리퀘스트 만들었었어요? 그런 적 없죠. 예. 잘 생각해보시면 리퀘스트 get 파라미터 언제 우리가 뭐 거기 new 해가지고 리퀘스트 객체 만들어준 적 없잖아요. 이게 내장 객체입니다. 내장 객체. JSP 쓸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따로 만들어줄 필요 없이요, JSP 하면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객체 내장 객체입니다. 그래서 요 내장 객체를 부를 때 implicit object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종류는 뒤에 볼게요. 리퀘스트 내장 객체, 리스판스 내장 객체, 아웃 내장 객체, 세션 우리 쿠키 세션 할 때 썼습니다. 그죠? 예, 세션 객체. 예. 그다음에 그 애플리케이션, 그다음에 페이지 컨텍스트, 페이지, config, exception, 이런 것들이 있고요. exception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is error page라는 페이지 디렉티브에 그걸 이제 우리가 그 지정을 해 줬을 때 exception 객체 쓸 수 있었습니다. 그죠? 예. 리퀘스트, 세션, 애플리케이션, 페이지 컨텍스트 내장 객체는 속성. 자, 요 리퀘스트와 세션과 애플리케이션과 페이지 컨텍스트 내장 객체는 애트리뷰트라는 속성을 저장하고 읽을 수 있다. 이건 뭐냐면 그 우리가 코드 상에 우리가 변수 선언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JSP 페이지에서 쓰는 그 어떤 값을 우리 변수 쓰듯이 이름을 하나 애트리뷰트를 만들어서 속성을 만들어서 저장하고 이렇게 값을 받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set attribute, get attribute 사용해서 값 저장하고 받는 거, 이런 소스 코드 보시면 있을 거예요. 예, 이거 쓰는 거.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equest 객체, session 객체, application 객체, 그다음에 page context 객체. 예. 그래서 여기서 쓰는 이제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set attribute, 자, 키와 오브젝트 넣어주고요. get attribute 해서 names 해서 요 illumination 타입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모든 속성 이름을 열건형으로 가져오는 거고요. get attribute 해가지고 이 해당 attribute 이름에 대한 값을 읽어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remove attribute, attribute 만들어진 것을 제거하는 그런 거고요. request 객체, 그래서 request 객체 정보 보면 JSP 페이지에서 전달돼. request는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쪽으로 방향이 이 방향이죠. 그래서 요청 정보들이 가지고 있는 객체가 request 객체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 리퀘스트 객체는 HTTP 서블릿 리퀘스트 객체를 리퀘스트 객체명으로 쓰고 있습니다. 리퀘스트 객체가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들, get 파라미터 많이 했었죠, 그죠? get 파라미터 우리 이제 예제에서 이걸 했었습니다, 그죠? get 파라미터 names 해서 enumeration 타입을 values 하면은 여기 이제 name에 저장된 모든 변수 값을 얻어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폼에 입력된 값을 이렇게 이제 저장해서 출력하는 거 예제에서 보면 있었고요. 그 외에 자, 리퀘스트 객체에서 웹브라우저나 웹서버나 요청 헤더 이런 정보들을 get 할 수 있는 정보를 가져오는 get 프로토콜, 사용 중인 프로토콜 리컨, get server name, 지금 서버의 도메인 이름을 리턴해주고 get method 하면 이게 get 방식인지 post put 방식인지 메소드를 리턴해주는 거고 get query string 하면 자 요청에 우리가 URL 보시면 물음표 뒤에 변수명은 값인데 요 앰퍼센트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요 쿼리 스테링을 리턴해 주는 겁니다. get request URI. 자, 요청에 사용된 URL로부터 URI 값을 리턴해 준다. 주소창 입장에서 URI 값을 리턴해 준다. 그 외에도 뭐 get 프로토콜. 자, 사용 중인 프로토콜 리턴하고요. 서버네임. 했던 거죠. 그다음에 리모트 호스트 웹서버로 정보를 요청하는 웹 브라우저의 호스트 이름을 리턴한다. 그다음에 리모트 어드레스. 요거는 그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서 서버 접속하면요. 서버 입장에서 JSP에서 클라이언트가 몇 번 IP 쓰는 컴퓨터에서 이렇게 지금 접속을 하고 있는지 IP 주소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정보를 알고 싶으면 리모트 어드레스, 서버 포트, 서버 포트, 서비스 포트를 알 수가 있고요. 컨텍스트 패스라고 해서 JSP 페이지가 속한 웹 애플리케이션의 컨텍스트, 프로젝트명이죠. 그 컨텍스트 경로가 오고요. get 그 헤더라고 해서 요청 헤더 이름을 네임에 해당하는 소선값을 리턴한다. get header names 해서 헤더 이름을 리턴을 하는데 enumeration 열거형으로 여러 개를 이제 리턴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리스폰스 객체 같은 경우는 응답이죠.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응답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그 쿠키 값 저장할 때 리스폰스 객체 썼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HTTP 서블릿 리퀘스트 리스판스 객체를 사용하고요. 요 이름을 리스판스 객체 이름으로 씁니다. JSP에서는. 그래서 리스판스 객체를 사용해서 응답 정보와 관련해서 주로 헤더 정보 입력, 리다이렉트하게 리스판스 객체 사용해서요. 샌드 리다이렉트 사용해 가지고 다른 페이지 이동하는 거 코드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set header, set content type 샌드 리다이렉트 있죠? 페이지 이동. 만약에 내가 어떤 테이블에 레코드를 저장했어요. 거기서 그냥 저장 끝나는 게 아니라 리스트 페이지로 이동되는 거예요. 그러면 샌드 리다이렉트 한 다음에 리스트 하면 리스트 페이지로 첫 번째 페이지로 페이지 왔다는 거. 어떻게 그다음에 뭐 출력할 때 사용했던 아웃, 출력물 때 보통 쓰죠, 그죠? 요거는 이제 자바X의 서블릿의 JSP 라이터 클래스 타입인데 요 이름을 아웃이라는 객체 이름으로 쓰는 겁니다. 메소드는 주로 프린트 ln 메소드 쓰죠. 그래서 뭐 그 외에 이제 쓸 수 있는 뭐 이제 오토 플러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있고 클리어 버퍼 있고 하는데 프린트 ln 요거 제일 많이 씁니다. 뭐 페이지 컨텍스트 객체하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JSP에서는 페이지 컨텍스트 객체로 쓰는데 현재 JSP 페이지 컨텍스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현재 페이지. 그래서 주로 다른 내장 객체를 구하거나 페이지의 흐름 지역 그리고 에러 데이터를 얻어낼 때 쓴다. 그래서 여기 페이지 컨텍스트 내장 객체 쓸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get request, get response, get out, get session, get sublet context, get page, get sublet config, get exception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세션 기억나시죠? 요 세션 쿠키와 세션 할 때 그죠? 세션 객체 서버에다가 정보를 담아 놓는 게 세션이고요. 클라이언트 여러분들 컴퓨터에다가 정보를 남기는 게 쿠키입니다. 그죠? 보안을 따질 때는 세션 내장 객체를 쓰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세션 변수에다가 값 저장하고 쿠키 변수에 저장하고 그거 해보셨잖아요. 그죠? 이게 자바X의 서블릿 HTTP 세션 요 클래스에 대한 객체 이름을 세션이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브라우저가 서버에 접속하면요. 요 세션 객체는 웹 브라우저 한 개당 한 개가 할당됩니다. 하나의 세션이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회원 관리 시스템에서 사용자 인증에 관련된 작업을 수행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뭐 메소드 보면 get ID, 요거는 이제 세션 고유 아이디를 리턴하고요. get creation time, 뭐 get last access time, 다음에 get max inactive interval이라고 있고, 이런 것도 있고, get 뭐 이렇게 해서 isn't new, 다음에 이제 invalidate 해서 요거는 모두 세션 정보 다 지우는 거죠. 예,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객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에 설정된 정보를 갖는 컨텍스트와 관련되어 있는 객체로 웹 애플리케이션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도 있고, 요거는 이제 자바X의 서블릿 컨텍스트 객체 타입의 이제 자바 이름 객체 이름은 애플리케이션 이름으로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메소드 보면 get server info라든지 get mine time이라든지 real path, 실제 웹 그 실행되는 경로 있죠. 우리 이거 어디서 사용했냐면 파일 업로드 할 때 이거 썼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로그, 예, 메시지, 예, 기록할 때. 그다음에 이제 콘피그 객체, 예. 그래서 이건 자바X의 서블릿의 서블릿 콘피그 객체, 예, 뭐야? 서블릿 콘피그 객체는 서블릿 초기화되는 동안 참조해서 해야 될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콘피그 내장 객체는 컨테이너당 한 개의 내장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컨테이너에서 서비스의 모든 페이지는 같은 객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콘피그 객체를. 그래서 뭐 컴퓨터 객체 쓸 수 있는 게 get 뭐 init parameter names, 뭐 get init parameter, get server name, 다음에 sublit name, get sublit context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페이지 내장 객체라고 해서 JSP 현재 우리가 만든 그 페이지, 예, JSP 객체를 얘기합니다. 페이지 객체. 그 this 키워드, 자바의 this 키워드 아시죠? 자기 자신. 예. 그래서 자바X의 서블릿의 JSP, HTTP, JSP 페이지, 타입의 객체, JSP 페이지입니다. exception 객체 마지막으로, 예, 예외 발생했을 때 얘 이용해서 우리가 exception 그 메시지에 출력을 했었어요. 앞에서 보시면, 예, 그래서 내장 객체로 자바랭의 스로블 객체 타입, 예, 이런 거고, 여기 안에 쓸 수 있는 게 get 메시지 있죠, 그죠? to string, 예, 클래스맨과 메시지를 리턴해 주는 거,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도 있을 거고, 그죠? 예, 경로 추적하면서, 예, 메시지 보여주는 거, 메시지 이런 메시지 보여주는 거, 발생된 예외 클래스 명하고 메시지를 리턴해 주는 거, toString, 예, 이런 거 쓸 수 있습니다. 자, 내장 객체 영역이 나오는데, 요거는 페이지 영역, 리퀘스트 영역, 예, 세션 영역,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요거는 영역 개념은, 예, 실제 이제 프로그램을 하시다 보면 어느 범위에서 우리 반에서 공유해야 될지, 안 그러면 우리 건물에서 공유해야 될지, 우리 구에서 공유해야 될지, 우리 시에서 공유해야 될지,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도시에서 공유해야 될지, 뭔가 공유할 때 공유하는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값을 공유하는 범위. 애트리뷰트 아까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 값을 어느 범위에서 주고받고 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이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뭐 페이지, 예, 요 영역은 페이지 영역 객체를 하나의 페이지 내에서만 공유한다. 한 페이지 안에서만 공유하는 거고요. 리퀘스트 영역 보시면 이제 include 액션 태그, forward 액션 태그를 사용하면 리퀘스트 기본 객체로 공유하게 된다. 그죠? 예. 여기서 이제 forward 액션 태그나 include 할 때, 예, 공유되는 영역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세션 같은 경우는 우리 세션 아시죠, 그죠? 예, 세션 영역은 세션 내장 객체 사용해서 공유하는 방법이고요. 애플리케이션은, 예, 애플리케이션 전체, 예, 애플리케이션에서 쓴 거죠. 그래서 하나의 웹 애플리케이션당 한 개의 애플리케이션 객체가 생성이 되고요. 모든 페이지에서 다 공유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